31번. 회전 이음이라고도 하고 두 개 이상 엘보를 사용해서 이음부의 나사 회전을 이용해서 배관 신축을 흡수하는 신축 이음새는 두 개 이상 엘보 신축 이음. 그러면은 수입을형. 신축 이음의 종류가 루슬벨스가 있죠. 루슬벨스. 루스벨트가 아니고요. 루프형, 슬레이브형, 벨로우즈형, 스위블형. 이 종류가 있고요. 루프형, 허용된 능력, 버티는 힘 가장 크다. 고압용으로 쓰인다. 고온용으로 쓰인다. 그리고 덩치가 커서 실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고압 5개 배관용에 적합하다. 구부러진 반지름, 이건 이제 곡률 반경이라고 그러는데, 구부러진 곳의 반경은 관지름의 6배 이상이 되도록 완만하게 구부린다. 그 다음에 슬리브형은 미끄럼형이라고도 한다. 벨로우즈형은 주름통형이라고 한다. 이 벨로우즈라는 것이 주름통이라는 뜻이에요. 벨로우즈가 주름통인데, 압력계에도 벨로우즈 압력계가 나오고 전기 트랩에도 벨로우즈 전기 트랩이 나옵니다. 다 장치 내부에 벨로우즈 주름통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은 패킹이 들어있지 않다. 팩레스형이라고도 합니다. 외형적으로 보온재를 다 씌우고 나면 슬리브형과 거의 유사한데, 슬리브형과 다르게 패킹이 포함되지 않다. 패킹이 없어도 주름통 자체가 막아주는 겁니다. 스위블형의 특징은 두 개 이상의 엘보, 이 말이 나오면은 스위블형이죠. 두 개 이상의 엘보를 이용해서. 루프형 같은 경우는 관 자체가 이렇게 꼬부라진 건데, 이런 장치를 이용하는 건데, 스위블형은 이렇게 고급 장치가 아니고 배관 도중을 끊어서 그냥 엘보 몇 개 이렇게 이용해서 이런 부속품을 이용해서 그냥 흉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사 힘으로 주로 입고 그러는데, 이게 팽창 수축하면은 이게 속에서 회전을 해요. 약간씩 밀리고 당기고. 그래서 누설이 우려도 있고, 그래서 고압 배관에는 사용하지 않고 주로 저압용으로만 사용하고요. 그래서 주로 어디 쓰느냐? 방열기 입구 쪽으로, 방열기용으로 부착을 한다. 방열기 입구 들어오는 쪽. 그리고 방열기로 사용하는 증기압력은 대부분 저압용을 많이 사용합니다. 0.1에서 0.35 기압 정도의 증기를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 아주 저압용의 증기를 많이 사용하고, 가정이나 건물이나 다 빌딩에서 사용하는 혹시 방열기 난방 같은 경우는요. 자, 이것을 스위블형이라고 한다. 2번이 답이 되겠죠. 그리고 이건 이외에 볼 조인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람 관절 모양으로 되어서 고온수 배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요. 회전과 기울임이 동시에 가능하다. 32번, 단열재 구비 조건으로 맞는 것, 열의 흐름을 차단한다 이 말이죠. 보온재예요, 보온재. 단열재 또는 보온재. 보온재는 가볍고 시공이 용이해야 돼요. 일단 용이해야 된다. 그 다음에 타지도 않아야 돼요. 되도록이면. 미세한 기공층이 많아야 돼요. 이 사실은 공기층인데 미세한 공기층이 많을수록 보온 효과가 뛰어납니다. 겨울에 추울 때 파카를 입는데 오리털이든지 아무튼 솜 같은 거 입죠. 그 사이사이에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단열 효과가 있는 거죠. 공기층이 풍부할수록. 그 미세한 층이 많을수록. 그래서 미세한 기공층이 많을수록 또 무게감이 가벼워지죠. 비중이 작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물기를 머금고 있으면 보온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발수성이 있어야 돼요. 즉, 물을 튕겨내는,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흡수성이 작아야 되고, 비중도 작아야 되고, 가연성이면 안 되죠. 그리고 열을 전달하는 전도율은 당연히 낮아야죠. 적어야 됩니다.
열을 차단하는 게 단열재인데 열을 전달을 잘하면은 열교환기죠, 그건.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 답이 되겠죠. 33번 보일러의 사고 원인 중에 취급 부주의가 아닌 것. 취급자가 잘못하는 게 일단 압력 초과, 그 다음에 저수위로 인해서 과열 사고, 그리고 연소실에서 조절 잘못해서 미연소 가스가 폭발하는 것, 조절 잘못해서 버너 입구로 불이 치솟는 역화, 이런 것 등등. 이거 정말 사고죠, 사고. 그런데 관리 잘못했어요. 부식이 일어나. 이런 것 등등. 이런 것도 역시 취급자가 잘못한 것이죠. 과열, 부식, 압력 초과 전부 다 취급자가 잘못한 것이죠. 근데 재료 불량, 이건 만드는 사람이 잘못한 거죠. 제작상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재료 불량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강판, 철판 내에 공기층이 두 장으로 이렇게 공기층 때문에 두 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결함이 있는 것은 엑스레이 찍어도 잘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발견이 안 돼. 그러니까 오리발림이는 거죠. 나 몰라라. 이것이 라미네이션 결함이고요. 이런 강판으로 제작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불어서 터져요. 소개가 찢어지는 거죠. 공기층이 들어있던 것이 이렇게 찢어지는 거죠. 이렇게 속에서 부풀어서 터졌어요. 이것은 블리스터. 그래서 라미네이션과 블리스터라는 재료 결함으로 인한 대표적인 거, 이런 것은 제작상의 원인이 되겠다. 34번 보일러의 계속 사용 검사 기준 중에서 내부 검사에 관한 설명이 아닌 거. 계속 사용 검사가 뭐예요? 1년마다 받는 검사죠. 보일러를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서 안전한지 안전검사 받고요. 이거 안전검사는 터지냐 안 터지냐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수학검사를 해서 균열 여부를 파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능검사 받아요. 성능검사. 성능검사는 효율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검사를 1년간 받으면 다시 1년간 사용할 수가 있고 1년 뒤에는 다시 또 검사 받아야 돼요. 검사 기간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는 다시 검사해달라고 검사 신청서를 넣어야 됩니다. 설명이 아닌 거 1번 관의 부식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스케일은 제거해야 되고 물때는 벗겨야 되고 관 끝부분의 손상, 취하, 약해진 부분, 빠짐이 없어야 된다. 2번 노벽 보호 부분은 벽체의 현장 균열 및 파손 등 사용상 지장이 없어야 된다. 3번 내용물의 외부 유출이나 본체의 부식이 없어야 된다. 이때 본체의 부식 상태를 판별하기 위해서 보온제나 피문물을 제거하게 할 수가 있다. 4번 연소실 내부에는 부적당하거나 결함이 있는 버너나 또는 스토커는 석탄을 떼는 것인데요. 기계식 화격자, 자동으로 석탄을 고체 연료로 공급하는 것, 그것을 기계식 화격자를 스토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 따라다니는 이 스토커가 아니고요. 설치 운전에는 현장 열의 국부적인 집중으로 인한 현상이 없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내부 검사라고 했어요. 내부가 아닌 거. 자, 본체의 부식 상태, 이건 뭘까요? 내용물의 외부 유출, 보온제를 제거한 외부, 바깥쪽의 부식 상태를 판별하는 것은 내부가 아니고 외부 검사, 바깥쪽 검사라는 거죠. 내부는 안쪽이고요. 주로 연소실 안쪽 또는 물이 들어있는 드럼통 안쪽, 이것이 내부 검사고요. 35번 배관 계통에 설치한 밸브의 오작동 방지나 배관 계통의 취급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배관에 식별 표시를 합니다. 배관에 관계가 없는 거, 주로 색깔 또는 어떤 상태인지 이름도 쓰고요. 물질 속에 들어있는 것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지지, 하중 이런 것은 표시가 아니고요. 자, 배관계의 식별 표시는 배관 내에 흐르는 물질의 종류를 식별하기 위해서 도포하는 색깔을 주로 말하고, 식별법은 물이 흐를 때는 청색, 증기관일 때는 어두운 적색, 공기가 흐르는 곳은 그냥 백색, 가스관은 황색, 산이나 또는 알칼리는 회색, 기름,
유류 배관은 어두운 황적색 이런 것을 사용을 합니다. 36번 증기난방 중력 환수식에서 복관식일 경우에 배관 기울기로 적당한 것. 복관식, 단관식이 있는데요. 보일러에서 증기가 나오면은 여러 곳에 난방 개소에 방열기가 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보일러에서 증기가 나오면은 난방 개소가 3개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공급을 어떻게 하느냐? 증기를 공급해서 여기서 열 발산하고 다시 돌아서 나와서 그냥 또 2번째 흐르고 돌고 나와서 또 3번째 흐르고 이렇게 그래서 돌고 나오면은 응축수가 뭐 차오르면 돌아오게 이런 것은 단관식이라고 하고요. 증기와 응축수가 같이 흘러가요. 결국에는 뒤쪽으로 가면. 그래서 결국에 난방 개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끝부분에 가면은 증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응축수만 잔뜩 밀려 들어오죠. 그래서 이것은 소규모 난방, 몇 개 되지 않는 곳에는 간편하게 배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급할 수도 있지만 진짜로는 증기 공급하는 것은 따로따로 하지만 여기서 생성된 응축수는 따로 빼서 이렇게 응축수가 흐르는 관과 증기 공급하는 송기관이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서 설치를 해야죠. 그래서 겹칠 복관식 더블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복관식이고요. 배관의 길이가 훨씬 길어지지만 응축수가 같이 딸려가지가 않죠. 이런 것을 복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관식 배관 기울기는 200분의 1 정도의 기울기, 순기울기로 한다. 자, 복관, 건식환수관 200분의 1 이렇게 돼 있고요. 단관 중력 환수식에서 상형 공급, 하형 공급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런 문제는 표를 다 외우기가 조금 사실 어렵죠. 문제에서 나오는 거 이것만 문제 답으로 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응용이 아니니까요. 37번 스테인리스 강관 특징 설명으로 옳은 거 스테인은 STAIN 레스 이거 아니다고요. 스테인은 녹이에요. 녹. 그래서 녹이 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본식 영어 발음으로 하면은 밑에 받침이 없다 보니까 또 영어 발음이 제대로 안 나죠. 스테인을 일본식 영어 발음이 스댕, 보통 우리가 생활에서 스댕 하는데 스댕이 스테인이죠. 스댕, 리스 해야지 되는데 그것도 귀찮아. 그러니까 스댕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집에 잘 한번 주방에 보세요. 스댕으로 된 젓가락, 숟가락, 밥그릇이 있으면 다 버리세요. 녹슨 거니까. 스테인레스만 놔두고 다 버리세요. 숟가락, 젓가락. 자, 강관 특징으로 설명으로 옳은 거. 강관에 비해서 두께가 얇은 편입니다. 얇고도 가벼워요. 운반이나 시공이 쉽다. 강관에 비해서 내열성이 우수하고 내식성, 녹이 안 쓴다니까요. 부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떨어진다가 아니죠. 예, 틀렸죠. 강관에 비해서 기계적인 성질이 우수합니다. 한랭지 배관이 불가능하다. 동결에 대한 정이 적다 그랬는데요. 일반 강관은 대체로 뭘 말하냐면 쇠를 좀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탄소를 소량 섞은 탄소광입니다. 보통. 탄소광에 단점이 있는데요. 0도씨 밑으로 온도가 떨어지면, 즉 빙점 이하로 떨어지면은 충격치가 감소해요. 충격치가 감소한다. 충격에 견디는 성질이 줄어들어. 쇠는 때리면, 철판은 때리면 휘잖아요. 깨지지 않잖아요. 근데 충격이 못 견디면 점점 영하 한 70도 정도 내려가면은 충격치가 제로에 가까워져요. 즉 충격이 약해진다는 거죠. 어는 거예요. 쇠도 얼어요. 자, 그 다음에 온도가 쭉 올라간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제 빙점 이하에 대체하기 위해서 스테인리스를 사용을 하는데 350도 정도 이상이 올라가면은 갑자기 강도가 확 떨어지는, 강도가 저하예요. 강도가 툭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변형이 엄청 외부 힘에 대해서 못 버티고 갑자기 변형이 증가해요. 이런 것을 클리프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350도 이상이 되면 클리프가 이제 원래 절벽이라는 뜻인데요. 온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이 강도가 쭉 유지되다가 절벽으로 떨어진 것처럼 툭 떨어져 버려요. 강도가 떨어져 버리는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지점이 350도 부근이라는 것이고 강도가 뚝 떨어지는 현상을 절벽 현상, 영어로는 클리프 현상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절벽에 올라가려고 아둥바둥 이렇게 매달려 있는 사람,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사람은 클리프, 옷걸이의 행거, 클리프 행거라고 그러는데 암벽등반가죠. 자, 아무튼 간에 한랭지 배관이 불가능하다 아니에요. 빙점 이하로 되는 것은 이처럼 저온이 될 때도 성질이 유지가 되고 강하게 해주는 게 있어요. 이처럼 빙점 밑으로 충격치가 감소해서 취약해지는 걸 이걸 저온 취성이라고 하는데요. 취약해지는 성질. 저온 취성에 강한 물질이 있어요. 저온 취성을 극복해주는, 없애주는 저온에 강한 거. 이게 뭐가 있냐면은 따라서 해보세요. 니구알. 오리알이 아닙니다. 니구알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니켈이에요. 니켈. 구리, 알루미늄. 근데 철에다가 구리 섞으면 잘 합금이 안 돼요. 혼합이 잘 안 돼요. 알루미늄 역시 잘 합금이 안 돼요. 니켈은 혼합이 잘 돼요. 철과 니켈. 그래서 철에다 니켈을 섞으면 니켈강을 사용하면은 이처럼 저온에서도 잘 견디고요. 또 하나 산화를 방지하는 거. 녹이 잘 안 슬도록 산화를 방지하는 요소가 있어요. 이건 뭐가 있냐면 크니알이 있어요. 크니알. 크롬 1순위가. 그 다음에 니켈. 그리고 알루미늄. 자동차 문 손잡이나 또는 타이어 휠 이런 데 크롬 도금한 거 녹슬지 않잖아요. 반짝반짝 하잖아요. 비싸잖아요. 그래서 1순위 크롬을 많이 쓰는데요. 이 크롬 녹슬지 않도록 물론 니켈도 그런 성질이 있지만 크롬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크롬까지 섞어 니켈에다가 크롬까지 섞으면은 철에다가 크롬 니켈까지 섞으면 스테인레스, 녹이 슬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에다가 크롬과 니켈 섞었다. 철크니가 바로 스테인레스 주성분이고요. 크롬이 18%, 니켈이 8% 이렇게 들어있으면 18 스테인레스 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스테인리스는 저온에도 잘 견디고 또 산화도, 녹도 잘 안 슬어서 내식성이 뛰어나고요. 기계적인 성질, 가벼운데도 훨씬 강도도 뛰어나고 기계적인 성질이 우수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 1번이죠. 두께가 얇고 가벼워서 운반 시공이 쉽다. 38번 증기난방 시공에서 환수 배관에 리프트 피팅을 적용해서 시공할 때 1단의 흡상 높이로 적당한 것 그랬는데요. 일단 증기 보일러에서 증기 공급하고요. 사용처에서 응축수가 내려올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 세 가지가 있어요. 응축수를 회수하는 방법을 그냥 중력 위에서 떨어지게 그냥 놔두는 거죠. 이것은 중력 환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응축수를 응축수 탱크에 모아서 이 탱크에서 펌프로 보일러에 공급하는 이렇게 하면은 기계 환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응축수 탱크가 아니라 보일러에 바로 응축수를 밑바닥까지 받은 다음에 진공 펌프로 강력한 진공 펌프로 보일러에 응축수를 빨아들여서 공급을 해주면은 진공환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응축수 마지막 회수하는 이 주관, 가장 밑바닥에 가장 굵은 관하고
진공 펌프 높이하고 차이가 많이 날 때 리프트 피팅을 한다는 거죠. 1.6m 이내가 정상인데 그 이상 넘어가면 1.5m마다 계단식으로 배관을 한다는 거죠. 이 한 단의 계단 한 단의 높이가 1.5m 이내라는 거죠. 이걸 리프트 피팅이라고 합니다. 39번 기름 보일러에서 연소 중에 화염이 점화됐다가 꺼졌다가 등의 연소 불안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 원인으로 적당하지 않는 거 그랬는데요. 기름에 일단 점도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끈적거리는 성질인데 그러면은 끈적거리면은 무화가 안 되죠. 이것은. 자, 기름 속에 수분이 혼합되어 있다. 그러면 분사될 때 물 나가지, 기름 나가지 이렇게 따로따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연료의 공급 상태가 좀 불안정하다. 4번 노내가 부압인 상태에서 연소가 됐다. 부압이란 말은 연소실 속이 노통으로 봅시다. 바깥의 대기압보다도 낮아요. 마이너스 압력이야. 그러면은 공기가 스며들어요. 이렇게. 스며들죠? 그렇게 되겠죠? 빨려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이게 플러스 대기압보다 높았다. 이것은 이제 정압이라고 하고요. 대기압보다 낮아지면은 부압이라고 그래요. 정압, 부압. 그렇게 말하는데, 즉, 뒤쪽에서 흡입 송풍기가 잘 빨아들일 때, 그럴 때 부압이 되는 거죠. 너네가 부압인 상태에서 연소한다. 이것은 공기가 잘 빨려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화염이 전멸하는 원인하고 거리가 먼 것입니다. 사실은 나머지는 연료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연료 공급 상태가 불안정할 때 화염이 좀 안 좋은 것이죠. 40번 보일러 가동 중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맞지가 않는 것. 1번 수위가 안전저수 이하로 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한다. 증기 압력이 일정하게 되도록 연료 공급을 조절한다. 과잉 공기를 많이 공급해서 완전 연소가 되도록 한다. 과잉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배기가스량이 증가하고요. 골tuk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연소실이 냉각이 돼요. 그 다음에 과잉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은 고온부식, 저온부식을 초래합니다. 4번 연소량을 증가시킬 때는 공기를 먼저 통풍량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연료량을 증가시키고 줄일 때는 연료량을 줄이고 공기량을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답은 3번이 틀린 맞지 않는 방법이죠. 문제 41번 증기 난방에서 환수관 수평 배관에서 광경이 가늘어지는 경우 편심 리듀셔를 사용하는 이유로 적합한 거. 편심 리듀셔라는 것은 관의 크기를 줄이는 건데요. 정상적인 리듀셔는 이렇게 오므라들어서 큰 쪽의 중심선하고 작은 쪽의 중심선하고 일치해요. 이런 것을 동심, 중심이 같다. 이것이 이제 동심 리듀셔이고요. 편심은 이런 모양. 중심이 서로 다르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걸 돌려서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공급될 때 혹시 증기관 내에서 응축수가 생성이 되면 이렇게 하면은 응축수가 딸려가지 않고 응축수가 어때요? 안 딸려가는 거죠. 공급되는 관에 증기만 공급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답 4번 응축수 체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응축수가 고일 만한 곳에는 다 뭘 설치하면 돼요? 증기 트랩 설치하면 되겠죠. 이런 모양이죠. 하향구배, 상향구배. 증기가 보통 공급될 때는 이 상향구배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응축수가 회수되는 관에는 하향구배 이렇게 잘 흘러오도록 이렇게 하죠. 42번 온수난방 설비에서 복관식 배관 방식에 대한 특징 설명으로 틀린 거. 온수난방에도 증기난방처럼 단관식, 복관식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틀린 거 보겠습니다. 단관식보다 배관 설비가 좁게 들어요? 아니죠. 배관 길이가 길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보일러로 보면은 난방 개소가 방열기가 여러 개가 있으면 공급을 다 하나하나마다 따로 하고 식은 거 되돌아올 때는 이렇게 다 따로따로 빠져나오게. 자, 그 다음에 역귀환 방식은 뭐냐면은 다 묶으면 보일러로 되돌아온 게 여기서 이렇게 되돌아올 수도 있고요. 먼 쪽에서부터 이렇게 되돌아올 수도 있어요. 이것이 역귀환 방식이라고 하고요. 먼 쪽부터 이것을 리턴, 되돌아온다. 리버스, 거꾸로, 또는 리버스 리턴, 또는 리턴 리버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왜 리턴 리버스를 하냐면은 만약에 가까운 쪽에 이렇게 환수관을 연결하면은 배관 길이가 짧은 쪽이 아무래도 유체가 흘러갈 때 마찰이 훨씬 적기 때문에 멀리 가면 갈수록 배관 속에서 많이 부딪히고 마찰이 커지죠. 더 멀리 갈수록 커지죠. 그렇게 되면 순환을 시키면 가까운 쪽만 몽땅 유량이 흘러가요. 멀리 가면 점점 줄어요. 유량 분배가 균등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아예 배관기를 똑같이 만드는 거죠. 끝에서부터 이렇게 환수를 하면 길이를 전체 보면은 이렇게 흘러간 도달하는 길이나 이렇게 도달하는 길이나 이렇게 도달하는 길이나 상하 길이 합해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 쪽부터 환수를 하는 방식을 역귀환 방식이라고 합니다. 3번, 발열량을 밸브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이 발열량이 아니고 방열량이죠. 방열량. 사실은 방열기에서 방출하는 열량을 입구 쪽에 있는 밸브로 해서 들어온 양을 가감해서 각각 조정할 수가 있다. 온도 변화가 거의 없고 안정성이 높다. 한마디로 역귀환 방식을 하면은 유량 분배를 균등하게 하는 거예요. 유량 분배 균등. 자, 그래서 설비가 적게 든다는 것은 아니죠. 복관식은 많이 들죠. 배관이 공급관, 환수관이 다 따로 있어야 되니까. 43번, 개방식 뺑창 탱크에서 필요가 없는 것. 압력계에는 밀폐식에 필요한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림을 한번 보면은 개방식에서는 팽창 탱크에 볼탭으로서 이것이 이제 급수 밸브고요. 볼탭이 있고요. 그 다음 안전관. 보일러에서 팽창한 물이 넘어오도록 밖으로 버리지 않고 팽창 탱크로 회수가 되도록 해주고요. 뚜껑을 덮어서 먼지나 기타 찌꺼기, 바람이 날리는 낙엽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덮고 공기가 통하도록 배기관 또는 통기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볼탭이 고장 날 때 이게 안 닫혀요. 물이 계속 쏟아져. 그러면 일정한 물 높이가 되면은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해서 오버플로우관 또는 한자로 넘칠 일 자르서 일수관. 바닷물이 넘치면 해일 그러듯이요. 그리고 밑바닥에 나중에 이제 찌꺼기 쌓이고 슬러지 쌓이고 그러면 청소할 때 밸브를 열어서 빼주는 배수관 또는 드레인관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다음 보일러 환수 주관에서 연결이 되는 팽창관이 있어요. 팽창관은 바닥에서부터 최소 25mm 이상 띄워서 연결을 해야 되고요. 팽창관 이게 바닥에 찌꺼기 등이 딸려 들어가지 않도록.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오버플로관, 일수관, 배기관, 안전관, 급수관, 배수관, 팽창관 이런 종류들이 연결이 되어 있죠. 압력계는 해당이 없고 밀폐식에서 필요한 것이죠.
배기, 팽창, 오버플로우, 배수, 급수, 안정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4번 중앙식 급탕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급탕은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죠. 이게 이제 가정에서는 그냥 온수 사용한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용어상으로 급탕을 사용한다라는 용어보다 뭐 목욕탕이나 주방에서 쓰는 것은 냉수, 온수 그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온수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탕은 액체류를 물 같은 거, 국물을 뜨겁게 데필 때 탕이라고 그럽니다. 데울탕이에요. 그 음식에서도 탕자가 들어간 것은 뜨거운 국물이 있는 게 다 탕자가 들어가죠. 설렁탕, 곰탕, 육개장탕 이렇게 탕, 생선 매운탕 이렇게 목욕탕 그러듯이 자, 이 급탕, 급히 아주 신속하게 데펴주는 것을 중앙식, 기계실에서 데펴주는 거죠. 하나하나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순간식 그 온수기 보면은 그냥 거기만 딱 할랑 샤워기 앞에만 이렇게 달잖아요.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중앙 기계실에서 1번 기구 동시 이용률을 고려하여 기구는 뭐 샤워기나 주방기구에 주방에 이제 수도꼭지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률을 고려해서 가열장치 총 용량을 적게 할 수가 있다. 2번 기계실 등의 다른 설비의 기계와 함께 가열장치 등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다. 한 곳에 있다. 3번 설비 규모가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초기의 설비비가 좀 비싸진다. 4번 비교적 배관 길이가 짧아서 열 손실이 적다? 아니죠. 기계실에서부터 각 가정에 각 세대에 연결을 해야 되니까 샤워 꼭지 앞에다가 순간온수기를 달아서 전기 순간온수기를 달면 금방 거기에서 길이가 짧을 텐데 배관 길이는 길어지게 되겠죠. 길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배관 길이가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중에 열 손실이 되지 않도록 특히 보온재 처리에 주의를 해야 되겠죠. 45번 보일러 손상에서 팽출, 팽창에서 밖으로 톡 튀어나온 걸 말해요. 속의 내부 압력이 빵빵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볼로 불러나오는 게 팽출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연소실 같으면은 외부 압력을 못 견뎌서 노통이 안쪽으로 찌그러진다? 그러면은 눌려서 찌그러지면은 앞괴, 밖으로 톡 튀어나와. 이게 수관 같은 경우인데요. 수관 내부에서 증기가 발생해서 부식이 돼서 두께가 얇아진 곳이 압력을 못 견디고 톡 튀어나온다. 그러면 이것을 팽출 그렇게 말해요. 팽창해서 튀어나왔다. 옳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일러 본체가 화염에 과열이 되어서 외부로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거. 맞죠. 2번 노통이나 화실이 외측에 바깥쪽 압력에서 눌려서 쭈그러졌다. 눌려서 찌그러진 것은 일단 앞괴가 되고요. 이제 찢어지면 파열까지 이어진 거죠. 3번 강판에 가스가 강판에 포함되어 있대요. 공기층이 포함돼서 두 장으로 분리되어 있던 게 화염에 접촉이 되면서 양쪽으로 오목하게 되는 현상. 아니고요. 4번 고압 보일러 드럼 이음에 주로 생기는 응력의 부식의 균열의 일종이다. 자, 맞게 설명된 것은 1번이죠. 팽출이라는 뜻을 설명한 게. 46번 방열기 내 온수 평균 온도는 85도, 실내 온도 15도, 방열 계수가 7.2kcal/제곱미터/인 경우 방열량이요. 얼마인가? 난방 부하는 열량 구하는 부하 그러면은 쫄다고 아니라고 그랬어요. 난방에 필요한 열량 구할 때 개념 두 가지 있죠. 양비온, 면전온. 방열기는 방열기 면적, 전달률이죠. 방열기 열 전달률. 이것을 용어를 방열 계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온도차, 방열기 온도 빼기 실내 온도. 이렇게 구하죠. 그런데 방열 계수와 방열기 온도차를 곱한 요것을 보고 방열량이라고 해요. 이 방열량에는 표준으로 정해진 게 있다고 그랬죠. 증기 방열기에서는 650kcal씩 뿜어내요. 얼마마다? 방열기 1제곱미터마다. 언제? 1시간 동안에. 온수 보일러. 자, 온수 방열기 사용하면 얼마예요? 450kcal를 뿜어냅니다. 그래서
이 방열량을 구하는 식은 문제 조건에 보면 방열계수 7.2에 곱하기 온도차, 방열기 온도가 85도, 실내 온도가 15도. 계산기 누르면 되겠죠. 이 정도는 초등학생도 계산기 가지고 풀어라 그러면 다 풀 수 있지 않겠어요? 다 계산기 눌러보면은 504kcal per 방열량은 추출하면 방열계수하고 온도차만 곱하면 되겠죠. 47번 보일러 건식 보존법에서 가스 봉입 방식, 기체 보존법에 사용되는 가스는 이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보일러를 오랫동안 가동을 중지하고요. 쉬는 걸 말해요. 이걸 뭐라 하냐면 휴지 그렇게 말해요. 보일러 휴지. 쉴 휴, 그칠 지. 쉰다. 정지해서 쉰다. 휴지할 때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잘 보존을 해야 돼요. 이 보존법에 장기 보존이 있고 단기 보존이 있어요. 기간상으로. 근데 장기 보존에는 보일러를 텅 비워서 물을 다 빼내고 하는 건조 보존이 있고요. 그냥 물 채운 채로 하는 만수 보존이 있어요. 물론 단기 보존에도 물을 빼고 하는 건조와 물 채운 측으로 하는 만수 보존이 있어요. 단기는 1개월 이내를 말하고 장기 보존은 2, 3개월 이상일 때 장기 보존이라고 합니다. 자, 단기 보존부터 건조 보존은 물을 다 빼고 나서 맨홀이나 이런 걸 열어놓고 아주 제일 약한 불로 서서히 가려서 습기가 빠져나가도록 그냥 건조시키는 건데 이게 가열 건조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만수 보존은 그냥 물만 가득 채워놓고 보존한다고 해서 보통 만수법 그렇게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장기 보존에서는 물을 채워놓고 할 바에는 부식이 가장 적게 일어나도록 보일러 물을 알칼리성으로 조정을 해서 보존하는 것을 말하고요. 약품을 풀어서 알칼리도를 pH를 12.0으로 조정을 해서 보존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알칼리 약품이 주로 가성소다 인데요. 이 소다를 풀어서 만수 보존한다고 해서 소다 만수 보존법 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건조 보존에는 가열 건조를 시킨 다음에 다시 추가적으로 본체 속에 물 먹는 하마를 넣어 놓는 거예요. 흡습제. 흡습제 종류가 황실생활오염, 그래서 황산, 실리카겔, 생석회, 활성알루미나, 오사나인, 염화칼슘 이런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생석회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석회, 흡습제를 넣고 밀폐를 시켜서 보존한다. 그래서 석회 밀폐 보존법 이렇게 구분하고요. 두 번째로는 건조를 시킨 다음에 아예 산화 방지, 산화 억제에 좋은 산화 반응을 억제시켜주는 가스를 넣는 거죠. 대표적으로 과자 봉지에 보면은 과자는 조금 들어있는데 빵빵하게 뭔가 채워져 있죠. 기체가. 과자가 산화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질소가스를 넣는 거죠. 그래서 질소봉의법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요. 질소가스를 넣을 때는 약 0.06 메가파스칼의 압력으로 질소가스를 주입을 해서 봉입을 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질소가스죠. 물론 이런 보존법은 아주 세세하게 자세히 알고 있어야지만이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간에 다 정답을 찾을 수가 있죠. 48번 보일러 점화 전에 수위 확인 및 조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수위 확인, 물높이. 수면계 기능 테스트가 가능한 정도의 증기 압력이 보일러 내에 남아있을 때는 수면계 기능 시험을 해서 정상인지 확인한다. 두 개 수면계 수위를 비교해서 동일 수위가 맞는지 확인한다. 수면계 수주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수주 연락관의 체크 밸브가 바르게 닫혀 있는지 확인한다. 자, 닫혀 있는지 체크 밸브가 아니고요. 체크 밸브 달면 안 돼요. 사실 그냥 밸브 달고요. 코크 달아서
열려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고요. 보일러 본체가 있으면 수면계를 바로 달면 안 되고 혹시 여기가 격렬하게 비등하거나 할 때 이 떨림이 그대로 수면계에 전달이 되지 않도록 물기둥 좀 굵은 관으로 설치한 다음에 이걸 수주라고 하고요. 기둥 주자예요. 드레인 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연락관을 해서 수면계를 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도 코크가 있죠. 또는 밸브가 있죠. 이거이 열려 있는가 보라는 거죠. 연결이 되어 있는가. 닫혀 있는 게가 아니고. 닫혀 있으면 물이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리고 체크 밸브 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코크나 또 일반 밸브 급히 90도로 이렇게 해서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볼 밸브를 보통 답니다. 3번이 틀려 있죠. 49번 온수난방 특징 설명으로 틀린 거. 온수난방은 방열기가 온수방열기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증기난방에 비해 소요 방열 면적과 방열기 면적과 배관의 지름이 크게 돼야 돼요. 크게. 왜냐하면 증기방열기는 표면 온도가 102도가 표준입니다. 온수방열기는 이것까지 뜨겁지 않아요. 80도가 표준입니다. 훨씬 온도가 낮기 때문에 좋은 점, 화상의 우려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온도가 낮은 만큼 방열기가 덩치가 커져야 돼요. 면적이 넓어져야지만이 똑같은 열을 뿜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방열기가 덩치가 커지고 아울러서 많은 양을 공급을 해야 되니까 배관의 지름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훨씬 쇠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설비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커지죠. 50번 보일러 운전 중에 정전이 발생했다. 조치사항. 갑자기 정전이? 저는 차단해야죠. 당연히. 연료? 공급 멈춰야죠. 그 다음에 주전기 밸브를 닫아서 습진기라든지 또는 더 이상 손기가 되지 않도록 차단을 해놓는 거죠. 안전 밸브를 왜 열어요? 증기를 왜 분출시켜요? 갑자기? 그건 아니죠. 안전 밸브가 아니고 혹시나 이제 가동이 정지됐을 때 다음을 위해서 혹시 모르면은 밑에 분출 밸브를 열어서 뭐 농축수를 빼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틀린 이야기죠. 답은 3번이 되겠죠. 51번 보일러 취급자가 주의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거. 보일러 사용처의 작업 환경에 따라서 운전 기준을 설정해 둔다. 사용처에 필요한 증기를 항상 발생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증기 수요에 따라서 전격 한도, 자기 최대치의 10% 초과 전격 한도를 지켜야죠. 보일러 제작사 취급 설명서 의도를 파악해 숙지해서 그 지시에 따른다. 3번이 틀린 표현이 되겠죠. 초과하면 안 됩니다. 문제 52번 캐리오버의 설명 방지 대책으로 아닌 거. 캐리오버는 보일러에서 여러 가지 포밍이니 프라이밍이 일어나서 습진기가 잔뜩 생겼는데 그게 증기 밸브 열어서 증기관으로 습진기가 유입되는 것을 캐리오버라고 합니다. 대책이 아닌 거. 압력을 규정 압력으로 유지한다. 2번 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유지되지 않도록 한다. 부하를 급격히 증가를 시켜서 증기실의 부하를 높인다. 틀리겠죠. 보일러수에 포함된 유리나 용해 고형물 불순물을 제거한다. 자, 왜 습진기가 생겼느냐? 주로 습진기 발생하는 원인이 일단은 포밍하고 프라이밍이에요. 포밍은 거품, 프라이밍은 작은 물방울이 튀어올라오는 거. 프라이밍은 사이다와 같은 것이고 포밍은 맥주와 같은 것이다. 상상하시면 되고요. 습증기를 증기 밸브를 열어서 증기관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캐리오버이기 때문에 일단 포밍, 프라이밍으로 인한 습증기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 거죠. 포밍, 거품, 프라이밍 어떻게 생겼느냐? 첫째, 보일러수가 농축됐을 때. 두 번째, 고수위인데 물이 많이 들었는데 과부하 운전할 때. 농축이 되었다는 말은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유질이, 용해, 고형물, 녹아있는 거 불순물을 제거를 해야죠. 그 다음에 증기 밸브를 갑자기 개방할 때는 많은 양의 증기가 빠져나가면서 압력이 갑자기 뚝 떨어져요. 압력이 떨어지면 사이다 병 뚜껑 따는 것처럼 압력이 갑자기 빠지면서 팍 하고 작은 물방울도 튀어 올라올 수가 있어요. 프라이밍 같은 경우 갑자기 어때요? 증기 압력이
갑자기 낮아질 때. 갑자기 낮아질 때는 증기 밸브를 급개했을 때예요. 급히 개방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 틀린 방법 3번이 되겠죠. (53번) 보일러 수압 시험 시에 시험 수압은 규정된 압력에 6%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압 시험 압력은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에 따라서 하는데요. 최고 사용 압력을 P라고 기호를 써보고요. 수압 시험 압력. 자, 그러면은 수압 시험의 목적은 균열 여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은 최고 사용 압력보다도 무조건 높게 해라. 그리고 계산 시기에서 의해서 하되 최소한 0.2 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자, 최고 사용 압력이 0.43 메가파스칼 이하인 경우 0.43 이상이면서 1.5 메가파스칼 이하인 경우 1.5 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경우. 자, 수압 시험은 2배. 그 다음에 0.43에서 1.5가 최고 사용 압력이다. 그러면 1.3배에다가 플러스 0.3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1.5 메가파스칼 초과하는 경우는 1.5배의 압력으로 수압 시험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계산한 결과가 0.2보다 적게 나왔다. 특히 이제 이 구간이죠. 이런 경우는 그냥 0.2 메가파스칼로 수압 시험을 한다. 이야기고요. 이렇게 수압 시험 압력을 계산을 해서 이 압력으로 하는데 여기에 6%가 초과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압 시험을 겨울에 할 경우는 동결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고요. 보통은 30분 이상 시간은 이렇게 지켜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보일러는요. 54번 증기배관 내에 응축수가 고여있다. 증기밸브를 급격히 열어서 증기를 빠른 속도로 보내면 발생하는 현상 가장 적합한 것. 이게 뭐예요? 급격히 열었다. 증기 압력이 갑자기 어때요? 확 낮아졌다 이거죠. 이게 빵빵하게 차 있는데 갑자기 확 빠져나가지고 쫙 쫄아들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1번 앞괴 안쪽으로 찌그러진다. 2번 팽출 바깥으로 불러 나온다. 3번 블리스터. 블리스터는 공기층이 있는 거에 이런 결함이 있는 강판으로 제작할 때 이게 열받아서 불어서 터지는 거죠. 4번 수격작용이 발생한다. 즉 증기관 내에 고여있던 응축수가 증기밸브를 확 개방하면은 밀려서 코너링 때리는 거죠. 자, 어떤 게 수격작용이 발생하죠. 물론 보일러 수면에는 물방울이 튀어 올라오는 프라임이 일어나기가 쉽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증기관 내의 응축수가 고온고압의 증기에 밀려서 배관의 굴곡부 또는 장치와 부딪히면서 응축수가 때리는 현상, 수격 현상, 워터 햄머가 발생할 수가 있죠. 55번 에너지법에서 정한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비로 사용될 수 없는 사항은 1번 에너지의 연구인력 양성, 2번 온실가스의 배출을 늘리기 위한 온실가스가 지금 지구온난화 현상을 유발하고 있는데 온실가스를 어떻게 늘립니까? 줄이기 위한 것이면 모르겠지만은 늘리기 위한 것은 아니겠죠? 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 줄이는 거, 에너지 기술개발 성과의 보급이나 홍보 이렇게 돼 있죠. 56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저장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 연간 2만 석유환손 톤 이것을 TOE 톤 오브 이퀴벌런트 환산했다. 에너지의 사용 그 킬로칼로리 또는 킬로줄을 석유의 열량으로 바꿔본 걸 말해요. 석유환산 톤으로 2만 톤, 2만 TOE 연간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는
에너지 저장 의무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이외에도 뭐 전기 사업자, 그다음에 가스, 도시가스 사업자, 그리고 뭐 석탄 이런 쪽에 개발업자 이런 종류들은 전부 다 에너지 저장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57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하는 신에너지, 재생에너지에 해당이 안 되는 거 태양, 수소, 풍력, 뭐 바이오 이런 것에 해당되는데요. 원자력, 핵은 제외, 핵은 원자력 에너지는 원자력법이죠. 신에너지, 재생에너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포함이 되지 않고 있죠. 58번 에너지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옛날 용어로 혹시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면 에너지 관리 대상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고요. 1월 31일까지 신고해야 될 거. 누구한테 신고하냐? 시도지사. 전년도 에너지 사용량, 그리고 해당 연도의 사용 예정량, 전년도의 제품 생산량, 에너지 사용 기자재 현황. 근데 해당 연도, 지금 올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작년 거 신고하는 거예요. 올해는 계획일 뿐이죠. 아직 안 썼죠. 근데 에너지 관리 진단 현황, 이거 아니고요. 해당 연도의 에너지 사용 예정량, 제품 생산 예정량 이렇게 돼 있고요. 59번 에너지용 합리화법의 목적과 거리가 먼 거. 에너지를 이용을 하자, 쓰지 말자는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쓰자 이거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 감소, 수급 안정, 소비 촉진? 예. 에너지 효율적인 이용 증진, 소비 촉진이 아니죠. 합리적으로 쓰자는 거죠. 60번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라 이거 폐지됐어요. 2022년 폐지됐어요. 그래서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의 문제는 향후에 출제가 되지 않는 거고요. 출제될 당시로 보면은 이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2020년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해서 100분의 30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이것은 지금 법이 폐지된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히 참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